1998년 늦겨울 대전은 조용한 거리와 깜빡이는 네온사인이 공존하는 도시였다. 일상의 소음은 점점 커져가는 불안을 덮고 있었다. 원룸촌의 좁은 골목 홀로 사는 젊은 여성들의 집이 밀집한 그곳에서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구멍가게에서 비좁은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가 취약한 이들을 노리며 어둠 속에서 집으로 숨어들어 공포와 상처만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경찰은 신고가 쏟아지며 허둥지둥했지만 그들은 유령을 쫓고 있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남자 이중구. 그의 존재는 아직 이름 없는 공포였다. 대전 동부경찰서의 형사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피해 신고를 정리하며 머리를 싸맸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새벽녘 문이 잠기지 않은 집으로 침입한 남자가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다고. 일부는 그의 체취를 기억했다. 땀 냄새, 축구를 하고 온 것처럼 퀴퀴했어요. 하지만 그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고 마치 바람처럼 빠져나갔다. 형사들은 그를 발발이라 불렀다. 재빠르고 날렵하다는 속어에서 따온 별명이었다. 대전의 원룸촌은 젊은 여성들의 꿈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대학생, 직장 초년생,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홀로 이사 온 이들이 모여 사는 곳. 하지만 이중구에게는 그저 사냥터였다. 그는 낮에는 평범한 택시기사로 밤에는 악몽의 주인공으로 변신했다. 그의 첫 범행은 우연이었다. 1998년 2월 7일 술에 취한 여성이 그의 택시에 올랐다. 그녀는 무심코 내뱉은 말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택시기사가 길도 모르냐? 그 말은 이중구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는 그녀를 따라 집까지 갔고 그날 밤 그의 첫 범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새벽 운동을 빙자해 골목을 배회하며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았다.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가스 검침원, 우유 배달원, 보일러 수리공으로 위장해 문을 열게 했다. 그의 범행은 치밀했다. 그는 집 안의 수건을 칼이나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손가락을 묶었고 귀금속이나 수표는 건드리지 않고 현금만 챙겼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전역이 어디냐? 며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척 연기했고 심지어 상이라는 여성이 여기 사는 거 아니냐? 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혼선을 주었다. 피해자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또는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본 그의 모습은 흐릿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왜소한 체구를 기억했다. 157cm, 당시 대한민국 여성 평균 신장보다도 작은 키. 그는 작았지만 민첩했다. 경찰은 그의 유전자를 통해 그가 동일범임을 알았지만 그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1999년 경찰은 피해자들에게서 채취한 정액과 체액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지만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다. 대전은 공포에 휩싸였다. 원룸촌의 여성들은 문을 두 겹으로 잠갔다. 친구들끼리 모여 자취방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이들은 서로 전화로 위치를 확인했다. 누가 당했다더라는 소문이 돌며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경계령을 내렸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전 연쇄 강간 사건이라 이름 붙였고 발발이라는 단어는 점차 대중에게 퍼져갔다. 하지만 이중구는 잡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범행은 대전을 넘어 청주, 전주, 용인, 대구로 퍼져갔다. 그의 삶은 이중적이었다. 낮에는 자상한 아버지, 충실한 남편이었다. 대덕구 송촌동의 자택에서 아내와 딸, 아들과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그는 조기축구의 멤버로 활동하며 이웃들과 어울렸지만 늘 한 발짝 거리를 두었다. 그는 술을 즐기지 않았고 카드게임과 인터넷게임 천년에 빠져들었다. 그의 게임 캐릭터는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했다. 현실에서도 그는 그랬다. 경찰은 그의 주변을 파헤쳤지만 그를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는 평범함 속에 숨어 있었다. 2004년 대전 동부경찰서에 새로운 형사계장이 부임했다.
유동화 계장이었다. 그는 이미제 사건에 집착했다. 1999년부터 쌓인 자료를 뒤지며 단서를 찾았다. 그러던 중 2005년 1월 10일 대덕구 중리동에서 또 다른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창문으로 침입한 남자가 축구를 한 듯한 냄새를 풍겼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피해자는 범인을 20대 초반으로 묘사했지만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40대로 기억했다. 유동화는 이 사건을 별건으로 분류했지만 한 달 뒤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범인은 이중구였다. 이 사건은 전환점이었다. 경찰은 그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작은 채고 수건을 자르는 독특한 수법, 현금만 챙기는 치밀함. 유동화와 그의 팀은 전국의 강간 사건 자료를 스크랩하며 이중구의 흔적을 쫓았다. 2005년 4월 용문동에서 3명이 동시에 피해를 당한 사건, 6월 논산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도 그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언론은 경찰의 무능을 비판했고 대전 동부경찰서는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중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2005년 대전 동부경찰서의 형사관은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유동화 형사계장은 책상에 앉아 1999년부터 쌓인 두꺼운 사건 파일을 뒤적였다. 그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 미제 사건 대전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강간 사건에 대한 집념은 꺼질 줄 몰랐다. 파일마다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 사진, 그리고 국과수에서 보내온 유전자 분석 보고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든 증거는 한 명의 범인을 가리켰다. 이중구.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경찰을 비웃으며 자유로웠다. 유동화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당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수사는 피해자들의 체액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통해 동일 범인을 확인했지만 범인의 얼굴, 이름, 심지어 정확한 체격조차 알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그의 키가 작고 땀 냄새가 강렬했다고 말했다. 축구를 하고 온 것 같았어요. 키키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그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새벽녘 문이 잠기지 않은 원룸이나 가정집에 침입해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다. 경찰은 그를 발발이라 불렀다. 재빠르고 날렵한 잡히지 않는 그림자. 유동화는 팀을 소집해 전국의 강간 사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성폭행 사건을 스크랩했다. 대전에서 시작된 그의 범행은 2003년부터 청주로 이어 전주, 용인, 대구로 퍼져갔다. 그의 유전자는 전국 곳곳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는 잡히지 않았다. 언론은 경찰의 무능을 비판했고 대전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원룸촌의 여성들은 문을 두 겹으로 잠갔다. 친구들끼리 모여 자취방을 공유했고 밤늦게 귀가하는 이들은 서로 전화로 위치를 확인했다. 2005년 1월 10일 대덕구 중리동에서 또 다른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창문으로 침입한 남자가 축구를 한 듯한 냄새를 풍겼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피해자는 범인을 20대 초반으로 묘사했지만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40대로 기억했다. 유동화는 이 사건을 별건으로 분류했지만 한 달 뒤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범인은 이중구였다. 이 사건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유동화는 그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작은 채고 수건을 자르는 독특한 수법, 현금만 챙기는 치밀함. 형사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점을 찾았다. 키가 작다. 160cm도 안 되는 것 같았다. 이중구의 왜소한 체구는 중요한 단서였다. 157cm, 당시 대한민국 여성 평균 신장보다도 작은 키. 그는 민첩했고 어둠 속에서 바람처럼 움직였다. 또 다른 단서는 그의 수법이었다. 그는 집안의 수건을 칼이나 가위로 잘라 피해자의 손가락을 묶었다. 기금속이나 수표는 건드리지 않고 현금만 챙겼다.
2004년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수건을 자르는 수법이 동일했다. 유동환은 이 사건에 주목했다. 경찰은 광주와 논산 사건의 CCTV를 분석하며 동일한 차량을 발견했다. 오래된 흰색 세단. 이 차량이 이중구의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유동환은 팀을 나눠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대전, 논산, 광주, 청주. 이중구는 전국을 떠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대담했다. 2005년 4월 용문동에서 3명이 동시에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체액은 이중구의 유전자였다. 6월 논산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고 역시 그의 유전자였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경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유동환은 압박을 느꼈다. 그는 매일 밤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단서를 찾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담배꽁초가 쌓여갔다. 이 녀석은 실수를 할 거야. 반드시 실수를 할 거라고. 그는 자신을 다잡으며 중얼거렸다. 형사들은 이중구의 패턴을 분석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려 했다. 그는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고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노렸다.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 문을 열게 했다. 그는 상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였고 대전역이 어디냐? 며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척 연기했다. 2005년 말 형사들은 그의 차량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좁혔다. 대전 송촌동의 한 아파트. 유동환은 팀을 이끌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맨발의 남자가 나왔다. 이중구였다. 그는 날이 추우니 양말을 신고 나오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몇 초 뒤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도망쳤다. 유동환은 이를 악물었다. 잡았다. 이번엔 놓치지 않아. 이중구의 도주는 계속되었다. 그는 논산의 처가로 다시 청주로 서울로 이동했다. 경찰은 그의 가족을 주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그의 아내에게 맡긴 거액의 돈을 압수하며 수사망을 좁혔다. 2006년 1월 지역 언론은 그의 이름을 공개했다. 수배 전단이 전국에 뿌려졌다. 그의 얼굴 사진, 옷차림, 500만 원의 현상금이 적힌 전단은 역 터미널 백화점에 나붙었다. 유동환은 전국 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중구는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형사들은 그의 흔적을 쫓았다. 그의 아들 대학생인 21세 청년이 피우다 만 담배꽁초를 확보했다. 국과수에 보낸 결과 이중구의 유전자와 일치했다. 유동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너 정체를 알았다, 이중구.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다. 경찰은 그의 통신 기록을 추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동환은 형사 20여 명을 서울로 급파했다. 이중구는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게임 천년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캐릭터는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했다. 현실에서도 그는 그랬다. 2006년 1월 대전 동부경찰서의 형사들은 숨을 곳 없는 사냥꾼이 되어 이중구를 쫓았다. 그의 이름과 얼굴은 이제 전국에 알려졌다. 수배 전단 2만 장이 대전의 역, 터미널, 백화점 그리고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나붙었다. 흰색 야구 모자와 푸른색 마스크, 밤색 무스탕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왜소한 남자의 모습이 전단에 선명히 박혀 있었다. 현상금 500만 원이라는 글씨는 시민들의 눈을 끌었고 제보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하지만 이중구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유동화 계장은 지쳤다. 수년간의 미제 사건을 쫓으며 쌓인 피로는 그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녀석은 실수할 거야. 반드시 실수할 거라고. 그는 매일 밤 팀원들과 함께 지도 위에 이중구의 이동 경로를 표시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하려 했다. 이중구는 대전을 떠나 논산의 처가로 다시 청주로 그리고 서울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1월 18일 단서가 잡혔다. 이중구가 서울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통신 기록을 추적하며 그의 위치를 좁혔다. 그는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인터넷 게임 천년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캐릭터는 게임 속에서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하게 움직였다. 현실에서도 그는 그랬다. 유동환은 즉시 형사 20여 명을 서울로 급파했다. 강동구 천호동 그의 마지막 은신처로 의심되는 지역이었다. 형사들은 PC방, 여관, 터미널을 샅샅이 뒤졌다.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오탐이었다. 이중구는 여전히 한 발 앞서 있었다. 유동환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는 게임을 좋아해. 인터넷이 있는 곳에 있을 거야. 그들은 서울의 PC방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1월 19일 오후 4시 30분 강동구 천호동의 한 PC방. 형사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흰색 야구 모자와 푸른색 마스크를 쓴 왜소한 남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이중구였다. 그는 형사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저항하려는 듯 몸을 일으켰지만 곧 두 손을 들었다. 마음이 후련하다고 그는 중얼거렸다. 순순히 연행되며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알았다. 대전 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길 이중구는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나?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만 내뱉었다.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대전 시민들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치장에 수감된 그는 침묵을 지켰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발견된 물증을 분석하며 범행의 전모를 파헤쳤다. 그의 통장에는 1억 4천만 원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돈, 그가 저금한 범죄의 대가였다. 이중구는 경찰 조사에서 담담히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왕이 된 것 같았다. 그의 말은 형사들을 소름 돋게 했다. 그는 피해자들을 단순한 대상으로 여겼다. 그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그는 치밀했고 대담했다. 하지만 그 치밀함은 결국 그를 배신했다. 그의 아들이 피우다 만 담배꽁초, 그의 통신 기록, 그리고 그의 게임 아이디. 모든 것이 그를 특정하는 단서가 되었다. 유동환은 이중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는 그림자가 아니야. 그냥 인간일 뿐이다. 2006년 1월 19일 이중구의 검거는 대전 시민들에게 긴 악몽의 종말을 알렸다. 대전 동부경찰서로 압송된 그는 유치장 안에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의 왜소한 체구는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흰색 야구 모자와 푸른색 마스크, 밤색 무스탕은 수사관들이 증거물로 보관하며 그의 마지막 흔적을 기록했다. 언론은 그의 검거를 대서특필했고 발발이라는 이름은 전국적으로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하지만 이중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의 범행은 재판정에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되살아났다.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법정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이중구의 범행 기록으로 무거웠다. 검찰은 184명의 피해자를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입증된 건 77건의 강간, 강도, 절도 혐의뿐이었다. 피해자 수는 127명으로 줄었다. 이중구는 담담한 표정으로 판사 앞에 섰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왜 그랬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리에서 그들을 찾는 게 즐거움이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었다. 그의 말은 방청석을 얼어붙게 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몸을 떨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이중구의 삶은 재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960년 충남 공주에서 5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랐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를 잃고 형제들에게 학대받으며 학교를 중퇴했다. 서울로 올라와 구두 닦기, 신문 배달, 롤러스케이트장 종업원으로 떠돌았다. 소년원에 들어가 특수절도 전과를 얻었지만 20대 초반 고향으로 돌아와 문구점을 열었다. 그때 만난 아내와 결혼해 딸과 아들을 낳았다. 1990년대에는 택시기사로 일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두운 충동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의 범행은 1998년 2월 7일 술 취한 여성 승객을 따라가 강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순간의 권력감을 잊을 수 없었다. 택시기사가 길도 모르냐는 피해자의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새벽 운동을 빙자해 원룸촌을 배회하며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찾았다. 가스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 문을 열게 했다. 그는 수건을 잘라 피해자의 손가락을 묶었고 현금만 챙겼다. 상이라는 여성이 여기 사는 거 아니냐? 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혼선을 주었고 대전역이 어디냐? 며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척 연기했다. 검찰은 그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여겼다. 2001년에는 7명이 함께 사는 투룸에 침입해 3명을 강간하고 4명을 추행했다. 회칼을 들이대며 위협한 그는 피해자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한 번 강간한 여성을 3개월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도 보였다. 경찰은 죽었다 깨어나도 날 못 잡는다며 그는 경찰을 조롱했다. 그의 범행은 대전을 넘어 청주, 전주, 용인, 대구로 퍼졌다. 그는 자신이 몇 번이나 범죄를 저질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재판에서 이중구의 이중적인 삶이 주목받았다. 그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충실한 남편이었다. 딸과 아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그의 아내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딸이 면회에서 아버지 힘내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그는 괴물이었다. 한 경찰관이 그에게 물었다.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나? 그는 내 딸이 피해를 당한다면 괴로울 거다라며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후회가 없었다. 사이코패스 검사 PCL-I에서 그는 16점을 받았다. 25점이 기준인 사이코패스 진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의 잔혹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중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026년이면 20년이 되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법무부의 엄격한 방침상 가석방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가 있었다. 그의 통장에는 1억 4천만 원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1억 4천만 원을 주느니 징역 20년을 받겠다며 합의를 거부했다. 184명에게 나누면 76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지켰다.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대전은 조용히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원룸촌의 여성들은 여전히 문을 잠갔다. 하지만 발바리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졌다. 2010년대 들어 CCTV와 블랙박스가 늘어나며 유사 범죄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중구의 범행은 사람들의 기억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의 모방범 마포 발바리 김재철은 이중구 검거 3개월 뒤 체포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발바리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의 유령이 되었다. 이중구는 교도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의 딸과 아들은 꾸준히 면회를 왔다. 그는 그들에게 미소 지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통장 속 돈은 동결되었고 그의 삶은 감옥 안에서 멈췄다. 대전의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결코 잊히지 않을 이름 이중구.